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만경대의 그 생가는 가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민노당에서 지도부가 참 이거는 공당의 신뢰 문제인데 그 핵실험을 하자마자 북한을 방문하고 와서 그것을 그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 목적인지 엉뚱하게 사실도 아닌 것을 자꾸 트집을 잡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당이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글 쓴 것이 그 인터넷에 이제 글 쓴 것이 어떻게 됐는가 하고 궁금해 하시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연합통신의 기자 한 분이 제가 구술로다가 한 것을 그 받아 적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그 제가 간 여러 장소를 얘기하면서 어린이들이 그 춤도 추고 공연도 하고 하는 만경대 소년 궁전에 가서 공연을 받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평양을 안 가본 입장에서는 만경대 하면 선입견이 그러니까 생각구나. 그게 그 근처 장소 이름인데 만경대 소년궁전이라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무조건 생가로 그 선입견이 있으니까 생각을 했는지 저기 김일성 생가가 있는 만경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인터넷에 올라온 걸 보고서 그거 잘못된 기사입니다. 만경대 소년궁전입니다 하고 바로 잡았더니 그분이 금세 바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게 하도 요즘 얘기가 되길래 그 언론인 그 기자분께 그거를 확실하게 좀 써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내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내왔느냐 하면 제가 손이 불편해가지고요. 예. 그 2002년 5월 16일 오전 7시 1분 하고 7시 2분에 방북기 1편, 2편이 나갔다. 그런데 당일 오전 8시 48분에 고친 기사가 나갔다. 16일 오전에 송고한 박근혜 의원 방북기 본문 70번째 줄에 오찬 뒤에 평양 8경 중 그러니까 2개, 이경이 있는 모란봉과 김일성 주석 생가가 있는 만경대 관광길에 올랐다 하고 이렇게 잘못 쓴 것을 어떻게 바로잡았느냐 하면 오찬 뒤 평양 8경 중 이경이 있는 모란봉을 찾았다로 수정했다고 이렇게 그 광고를 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잘못을 바로 잡아줘서 그분도 내가 이거를 잘못 생각을 했구나 해가지고 그 바로 잡은 것이 이게 진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민노당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든 자신들은 분명히 그 만경대 그 김일성 생가에 가서 참배를 했고 저는 그 근처도 안 갔다는 것이 어떻게 그쪽에서 얘기를 하든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저는 그때 개인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수건인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또 금강산 그 댐 공동조사라든가 국군 포로 생사 확인 또 뭐 남북 그 축구 이런 거를 전부 다 이뤄내고 왔어요. 근데 민노당은 가서 국민들 원하는 거 한 가지도 지도부가 모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놓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라도 한 게 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가서 했다는 게 핵실험에 대해서 유감 표명했다는 거. 그거는 서울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서 참배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관심을 딴 데 돌리게 하려는 방법인지 자꾸 만경대 생각 가지도 않았는데 갔다는 걸로 얘기를 하고 공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에서도 그거 사실 아니라고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체 사상탑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에도 63 빌딩이 있고
또 남산 타워가 있듯이 거기 올라가면 관광객들이 서울 시내를 전부 이렇게 전부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거기도 평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탑이 있는데 그 조망대의 이름이 주체 사상탑 전망대입니다. 그래서 평양 시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그 평양시를 한번 본 관광 차원에서 간 것이고, 제가 평양으로 떠날 때 그때 아리랑 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 아리랑 축제도 가면 좋겠다, 모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주문이 있었지만 그런 아리랑 축제도 나는 가지 않겠다, 또 이런 만경대 이런 데도 가지 않겠다, 전부 제가 그것은 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분명히 하고서 그 방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민노당이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만경대 여기는 그 옛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양시 안내도에 그게 생가를 말하는 건데 여기 가지도 않았는데 아니 아무개도 만경대 그 생가에 가지 않았느냐 하고 아주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계속 그 있는 것 같이 거짓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평양을 치면은 이게 다 나오는데 이 중심부에 안내도가 있습니다. 요쪽에 그 소년 궁전이 있고요. 저랑 같이 그곳을 갔던 그 프랑스인 EU 그 상공회의소 소장 말씀에 의하면 차로 한 20분 정도 가야 요 만경대 생가라는 데가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 곳은 이 궁전이고 또 그 생가는 한참 떨어져서 있습니다. 그러면 민노당에서 자신들이 직접 갔기 때문에 이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다는 거를 훤히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건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실무팀에서 실무적 차원에서 이거는 그 고발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검토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러나 여기서는 법적 대응이니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당의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하고 또 자신들이 반복한 거를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호도하는 차원에서 있지도 않은 일을 갖고 막 물고 늘어지고 트집을 잡고 하는 이런 공당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의 회동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어쨌든 그 두 분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알 수가 없고 뭐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인사차 방문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무슨 뭐 반한나라 전선을 만드느니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러면 이거는 호남에 공들이기는 뭐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질문이 너무 생소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호남에 참 열심히 찾아가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가서 그분들을 뵙고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노력한 것은 단지 그 표를 얻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갖고 대한민국이 있을 수는 없다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장 표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국민이 하나가 돼야 된다. 저는 전에도 말했듯이 100% 대한민국을 지향합니다. 그러면 그런 그 어떤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뉘고 이런 것도 다 없애고 또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운영을 맡게 되더라도 전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또 그 모두가 하나가 돼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나가게 되는 이런 그 대한민국을 꿈꾸어야지 어디는 그냥 완전히 지지를 못 받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너무 불행하다 이거죠. 대한민국이. 그런 차원에서 꾸준히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가치가 있고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든 무슨 전선이 어떻고 하더라도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호남에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마음, 정성은 계속 될 것이다. 또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핵 문제는 정말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는 큰 일입니다. 또 우리 모든 국민이 너나올 것 없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경제 살리기, 또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소망인데 그것도 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은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북핵 불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실천을 한 목소리로 한다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다시 육자회담 테이블로 돌아온 것도 중국까지 다 나서서 이 국제 공조를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파국을 맞으면 안 되니까 그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그 차원에서 정 필요하다면 특사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무슨 꼭 특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유불리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국가 장래를 보고 민족의 장래를 보고 어떤 역할도 내가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 그런 어떤 제 마음의 일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지율이라는 것은 전에도 그랬고 참 우리가 항상 봐오면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냥 거기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정치에 입문한 동기도 그렇고 또 대표직을 맡았을 때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변함없이 사심 없는 마음으로 우리 나라 발전, 나라가 더 편안해지고 안전한 나라가 되고 또 우리 국민이 모두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거 그거를 위해서 사심 없이 최선을 항상 다한다. 그것뿐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 해나간다. 국민 많은 분들이 저를 성원해 주시는 이유도 그런 데 대해서 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했고 또 어떤 국가를 위해서 이것은 꼭 지켜야 될 원칙이다 하면 저는 결코 양보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일관되게 그 원칙을 지켜왔고 약속한 것은 꼭 이행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해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에 제가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 당이 잘 되자고 한 것이고 또 그것은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회창 전 총재께서 우리 한나라당의 전 총재셨으니까 또 저는 그 뒤에 또 몇 차례 거쳐서지만 뒤에 또 대표를 맡은 사람으로서 전에 총재직을 맡으셨던 분에 대해서 제가 또 예우를 갖추고 이렇게 잘 전직에 계셨던 분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또 정계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또 전 총재께서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또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그분께 대한 예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황장혁 선생님께서는 저는 북한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정말 그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그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갖고 계신 이 생각은 이제 그 황장엽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개인 생각이고, 이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참 좋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언론에 계시면은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라든가 그동안 당대표로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한두 번 그 얘기를 한 게 아닌데 너무 관심이 없으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모르실 수가 있느냐. 이게 섭섭한 생각에다가 답답한 생각에다가 그렇게까지 무관심한다는 데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이 포용 정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 찬성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역대 정권이 다 그 시대가 냉전 시대이고 또 우리 경제가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서 그렇지 역대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입니다. 영어로 engagement policy라고 하는데 그 포용 정책이라는 게 정확한 그게 번역이냐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실 참여 정책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막 그냥 무력으로 또는 정말 평화적이 아닌 방향으로 통일을 하거나 이런 대북 문제를 해결하겠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안보는 한편에서 튼튼히 하면서 동시에 그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또 북한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이렇게 이끌자 하는 그런 그 기조하에서 하게 되는 이 포용 정책은 저는 그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이 포용 정책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이 포용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포용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가. 또 포용 정책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정말 막 그냥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거에 반하는 정책으로 막 나올 때는 분명히 우리도 한계를 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없이 무조건 끌려다니기만 하고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만 하고 그쪽에서 그 평화를 해치는 그 행동을 해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말은 맨날 북핵은 우리가 불용이다 이렇게 놓고 실제로 말만 그랬지 행동으로 옮긴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정권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3원칙이 하나는 북핵 불용,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이 그 주도권을 잡고서 하겠다. 셋째는 평화. 근데 북핵 불용은 이제 핵실험으로 끝나버렸고 우리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하겠다는 것은 국제 공조 거기에 맞추지를 않고 미국하고도 계속 엇박자를 내가면서 완전히 우리가 주도권을 상실했어요. 국제적으로도 왕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평화는 더 위협을 받게 됐고 이게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포용 정책이라는 게 이런 원칙이 없이 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있을 때 한나라당의 대표로서 제가 그랬습니다. 포용 정책 저는 원칙에 찬성한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하려면 어떤 원칙과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튼튼한 안보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확실한 전쟁 억지력,
포용정책의 전제는 튼튼한 안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핵실험을 해버리는 바람에 튼튼한 그 안보라는 포용정책의 전제를 이 정권이 아주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고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원칙을 가지고 상호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저쪽에서 그 어떤 핵 문제라든가 이 평화를 위해서 그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입장으로 나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뭐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막 이런 방향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이런 것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그 계속 그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평소에 그 대북 정책에 이러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그 해야 된다 하고 말한 것을 이 정부가 지켰더라면 대북 정책은, 이 포용 정책은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지키고 그럼으로써 사태를 완전히 아주 그냥 악화를 시키는 바람에, 그렇다면 이런 그 우리도 그 한계를 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이런 나라들을 대표 시절에 갔습니다. 또 가서 여러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역시 한반도의 핵 문제가 그 나라에서도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그쪽 지도자들하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그 어떤 제의를 했는데 그 세 나라에서 전부 다 제 제의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뭐 핵실험을 한 마당에 이것도 참 물 건너간 얘기가 됐습니다만, 우리 그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어떤 그 이익,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전부 그 펼쳐놓자. 이거 하면 이거 하겠다. 이게 아니라 뭐를 줄 수 있는지. 그것은 대북 그 대대적인 경제 지원을 포함해서 북미 수교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그 끝까지 그 고집할 때는 어떤 가혹한 암울한 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이 6자 회담에 참가한 5개국이 이것을 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할 때 북한으로서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약속한 대로 지원을 하고, 또 북한이 계속 핵 보유국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한계선에 따라서 이런 그 어떤 대가를 치르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야당 대표니까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야당의 한계고, 또 제가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그 카드를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카드를 제대로 썼다면 이런 최악의 상태를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맨날 미국하고도 한국하고 엇박자가 나고 일본하고도 엇박자가 나고, 뭐 그런 경우에는 아무런 힘을 가질 수가 없죠. 심지어는 뭐 북한 핵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고 이 정부나 대통령이 그건 용납할 수 있다. 자위수단으로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북 정책이 무슨 힘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전에부터도 젊음이 넘치는 우리의 미래인 대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는 것을 참 큰 기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대학생들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사모라든가 이런 단체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그분들이 아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존중을 해서 일체 제가 어떤 관여를 하거나 또 이렇게 간섭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주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하고 또 행여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되는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도 저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또 막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고 그러는 걸 봤는데 저는 그런 어떤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존중하는 자세로. 한나라당의 경선 방식을 수용하겠다. 그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없었을 건데 뭐 당연한 일이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 대표가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뭐 일부 몇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완전히 공정한 입장에서 아주 합법적으로 만들고 또 당원들한테 많은 공청회 거의 9개월 동안 공청회를 해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거를 따르는 거는 당연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것을 고치겠다 한다면 그렇게 당원이 만든 것을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 고치겠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당원들한테 또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봐서 수렴해서 만든 그 안이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당원들이 만든 그 뜻은 따라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지금 이제 누가 뭘 맡고 하는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다 경선도 필요하고, 대선도 필요하고, 그래서 당원, 국민의 뜻을 우리가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이겠죠. 누가 이제 후보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대운하 뭐 과학도시 이런 것이 아젠다 선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말하자면 정책들 내놓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솔직히 뭐 이것은 어떤 국토개발 계획이다, 어떤 경제 정책이라기보다 그런 얘기는 했는데 그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토개발 계획이라고 하면은 저도 대표 시절에 이미 내놨는데 야당 대표가 내놓은 거라 그런지 너무 관심들을 안 가지셔서 또 모두 모르고 계세요. 이제 예를 들면은 국토개발 계획에 있어서는 이제 U자형 개발, 그래서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를 다 포함한 U자 해안선을 따라서 뭐 관광지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거를 제가 대표 시절에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내륙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광주와 대구와 대전을 이렇게 잇는 삼각형으로 거기선 과학 특구를 만들어서 내부는 그렇게 발전을 시켜나가고 그 해안선 따라서는 U자로 해서 개발을 해나가자 하는 그런 것을 다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뭐 주목을 받지도 못했고 또 야당으로서 실천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과학 도시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특구 개념으로 지금 이미 또 대전은 뭐 과학 도시가 되어 있고 또 광주도 과학기술원이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디지스트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금 법안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산도 지금 우리가 매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미 그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를 지내는 동안에 저는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제 분야 하나뿐 아니고 외교 정책이라든가 복지, 교육,
뭐 할 것 없이 전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정책들을 내놨는데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실천했는가 하는 것을 실천 백서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그 너무나 그 모르고 계시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 정책들이 저의 그 어떤 소신이고 그 경제 발전 성장을 위한 그 저의 그 어떤 경제 철학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은 다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갖고 경제를 발전시킬 것인가, 그 작은 정부, 큰 시장, 감세 정책, 뭐 규제 철폐, 그 역차별 해소, 뭐 이거는 이거 말할 수 없이 많은 게 나왔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것은 지금도 제가 쭉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하나하나 다 발표를 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컨텐츠가 중요한 것인가 할 때 저는 그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또 어떤 포퓰리즘에도 빠지지 않고 그 원칙이 세워졌으면 그것을 그 지켜서 한번 말한 거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다 하는 신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를 지내면서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부정부패 철폐하겠다 얘기 안 한 사람이 없지만 되고 나서 또 철폐 못하고 오히려 더 부정부패가 커졌다 하면 국민이 허탈한 겁니다. 정부가 가능한 기업들에게 자율성을 줘서 기업 활동이 왕성하게 하도록 하겠다. 말은 그래놓고 계속 규제를 풀지 않고 그 정부를 키워서 그 반기업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그대로 그냥 방치해가지고 기업 활동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 말만 잘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정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저는 참 어떻게 이렇게 그동안에 제가 대표로 있을 때도 선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당이 그 국민에게 지지를 못 받았는데 그러면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국민이 이런 그 민심을 표로서 표시를 했다면 우리가 한 것을 국민들이 좋게 보시질 않고 이거 고치라는 경고구나. 그래갖고 인사정책에 있어서도 새 사람을 쓰고 정책도 바꾸고 부동산 정책도 잘못됐다 그러면 새 정책으로 해서 뭘 이렇게 바꾸는 노력을 해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선거 때가 가까우니까 대선이 가까우니까 국민들에게 그렇게 바꿔서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이 정치계를 잘 흔들고 이 분당 뭐 탈당 이런 걸 해가지고 다시 그 집권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만 한다면 국민들 생각은 점점 그 당에서 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당을 만들든지 간에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그렇죠. 그 내용이 바뀌지 않고 요렇게 저렇게 바뀐다고 해서 그 모양을 정계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바꾼다고 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신뢰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이런 구태한 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원칙은 분명하게 지키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할 말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 정도 이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지율 같은 것의 그 내용을 이렇게 뭐 분석한 것도 제가 인터넷에서도 보고 그랬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 시장을 지지를 하고 저는 많이 지지를 안 합니다.
그런 분석도 제가 봤고요. 이제 지지율 분석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성이라는 것이 약점이 아닌가.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했죠. 전에 인터뷰를 할 때 정치를 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고 질문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여성이라는 것이 아마 제일 큰 단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아마 묻는 분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렇게 지금은 여성들도 많이 활동을 사회적으로도 하고 정치계에도 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활동을 하는데 무슨 뜻일까 하고 잘 모르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번에 그것이 이런 것이다 하고 실질적으로 보여준 게 이 핵실험과 관련된 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여성이면 약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좀 위기일 때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국민들 마음 중에는 또 반영된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강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강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초맨 같이 아주 근육이 아주 단단하고 목소리도 크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아주 우람하게 생긴 사람이 강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국가를 위해서 지켜야 될 원칙이나 소신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눈앞에 이익에 반하는 것이고 뭐 지지율도 떨어질 수 있고 그래가지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거니까 흔들림 없이 지키는 거, 이게 더 강한 것이냐. 허풍을 떨고 큰 소리 막 치는데 막상 이거 당신 눈앞에 이런 이득이 달아난다 하면 금세 그냥 포퓰리즘에 빠져갖고 물러나 버리고 마는 거. 그건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우람한 사람이라도 약한 거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앞으로 국민들이 점점 아시게 이렇게 한때는 무조건 남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맞다. 이게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강한 소신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나 사학법이나 또 강정구 교수 그런 사건이 있을 때나 또 간첩을 민주화 인사를 만들고 이런 정말 우리 국가의 근본 기반을 막 흔드는 일들이 참 그동안 많았는데 저는 당 대표로서 그것을 아주 강하게 전부 지킬 거는 지키고 또 싸울 거는 싸우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한나라당이 이제 거의 뭐 한 50%, 7%에서 시작해서 50%대에 이렇게 올라왔던 것도 사실은 이 변화되는 것을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우리 쪽에 마음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학법 투쟁 같은 것도 처음에는 우리가 8대2 정도로 엄청나게 불리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믿고서 저쪽에서 날치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해갖고 그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장외 투쟁을 처음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당 지지율이고 뭐 제 개인 지지율이고 뭐 형편없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그걸 상관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 이런 것은 그래갖고 지금은 6대4 이렇게 반전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지율이 당도 막 떨어졌지만 나중에는 다시
50% 정도까지 올라간 것은 그것은 한때의 일이고 불리하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꾸준하게 일할 때는 결국 국민이 알아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 폄하를 한다는 둥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분명히 국토개발 계획 아니지 경제 정책은 아니거든요. 또 국가 운영 방안도 아니거든요. 국가 운영 방안이라 그러면 거기에는 외교라든가 국방이라든가 그 교육이라든가 많은 게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고 또 정책에 대해서 좋은 정책에 대해서 아마 전 시장께서도 이명박 전 시장께서도 앞으로 뭐 많은 것을 내놓으실 수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 예.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 외교 안보 정책이다. 그러면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 정책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질문하시는 분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것도 그 분야에 대해서도 다 내놓으시겠죠. 앞으로 좋은 정책을. 또 대운하 문제도 이것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고 효율성이 높고 또 뭐 20조라든가 그런 그 돈을 들여서 할 많은 가치가 있다든가 전문가들이 그런 그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좋은 거라면 그거는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검토를 또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그 국가 운영 정책이라기보다는 그 솔직히 국토개발 그 안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그대로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정책이 없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도 이제 제가 웃었던 것이 지난번에 그 대연정 그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하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청와대까지 가서 이렇게 그 회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주장하는 외교 정책, 동맹 관계, 교육 정책,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또 노무현 대통령의 그 어떤 경제 정책, 안보 정책 이거하고 비교를 해갖고 쫙 다 나오더라고요. 비교해서. 그럼 경제 정책이 없다고 그러시다가 그럼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그냥 비교표가 나오고 그거는 조금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도 당원도 국민이기 때문에 다 그게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같이 가는 거지. 당원 마음 따르고 국민 마음 따르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그 국정감사도 있었고 그래서 국정감사 때는 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또 거기에 충실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그 바깥의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또 당대표직을 그만둔 후에는 좀 많이 좀 뭐랄까 지쳐 있어서 또 큰 상처도 입었었고 상처 치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독일 방문 후에 좀 추석 끝나고서 또 국정감사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국회 활동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많은 국민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캠프에 언론인들 그 영입 뭐 얼마나 많이 지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언론인 한 분에 따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언론인으로 있다가 또 정계로 올 수도 있고 그거는 뭐 한 분 한 분의 어떤 역량과 관심과 이런 거에 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포탈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포탈이 토탈이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포탈이 갖는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만큼 그 위력이 대단하면 또 그만큼 사회에 대한 책임도 무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력, 큰 힘을 갖는 거에 못지않은 그런 책임 이런 것도 같이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어쨌든 그 육자회담에 북한이 다시 복귀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육자회담이 있었고 또 우리 한국 정부의 그 포용 정책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게 다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육자회담이 다시 재개될 때 지금과 같이 지금까지 왔던 것 같이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했는데도 핵실험이면 모든 게 다 됐으니까. 그래서 회담을 위한 회담이라든가 그래도 회담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모양 갖추기에 회담이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어떤 국제 공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PSI 문제도 있는데 이 핵 물질이 북한이 이제 그 핵실험을 한 마당에서 핵 기술이라든가 핵 물질의 해외 유출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도 되고 전 세계인의 문제도 됩니다. NPT도 탈퇴했고 북한이 그럼 어떤 국제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서 핵을 보유했는데 그것이 기술이 유출이 됐다. 물질이 유출이 됐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 손에 들어갈지 누가 압니까? 어떤 테러리스트한테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하도 기술이 발전을 해서 정부를 상대로 개인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아주 나쁜 테러리스트한테 들어갔을 때 그것이 어디서 터질지 그게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국민들도 지금 미국이고 영국이고 전부 전 세계 여행을 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무고하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PSI에도 이 국제 공조의 그 틀 속에서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이 UN 결의안도 아주 막 가능한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여하게 되면 뭐 국지전이 벌어진다는 둥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둥 하는 것은 PSI를 너무 모르거나 또는 PSI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어떤 핑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SI에 참가하더라도 얼마든지 운용의 묘를 기해서 이 국제적인 공조에 우리가 적극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